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윤식입니다. 여기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요. 이게 제가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양쪽을 제가 한번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쪽 계속 들어오신다고 그래서요.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 강연을 맡았는데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미래학자 그러면 예언자라는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의 미래 얘기도 예언은 아닙니다. 예측의 영역이고요. 1950년대부터 현대 미래학이 생겼는데 사회과학적 방법, 문화인류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 철학적, 수학적,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다양한 그 툴들을 가지고 대략 40개가 넘는 예측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법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라는 걸 맞추는 거죠, 정확하게. 사실 미래학자는 맞추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독자들이 제가 미래 예측서를 굉장히 여러 번을 썼는데 한국에서 나오고 일본, 중국에서도 지금 제 책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책에도 쓰고 제가 강연에도 얘기를 늘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몇몇 독자들이 어제도 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비슷한 뉘앙스죠. 제가 예측한 것이 맞았냐 틀렸느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틀리면 틀린 것에 대해서 막 따지죠. 그거는 이제 저를 예언자처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예. 틀리면 틀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측이 틀렸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미래는 어떤 분들이 그러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제가 워딩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예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100% 맞는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안 되고요. 아무리 예측 기법이 발달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돌려도 그건 예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예언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간은 예측을 하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특히 CEO는 예측 능력이 중요합니다. CEO의 예측 능력에 따라서 회사가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사업의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CEO가 세상의 변화를 읽는 예측 능력. 이거를 일반으로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엔지니어들은요, 1등 내 기술이 세계 최고면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인류의 비즈니스의 역사를 봤을 때 1등 기술이 세계를 제패한 적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다. 그러면 시장을 제패한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 미래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구소인데 하나는 프라이빗 연구소고요. 제가 2003년에 제가 가장 먼저 세웠던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국 사람 최초로 미래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2003년에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를 세웠는데요. 현재 연구원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출신부터 시작해서 경제, 경영, 기술, 문화, 종교 영성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석박사들이 저희 연구소에 와서 저에게 2년 내지 3년 정도 미래 예측을 배운 다음에 저와 함께 집단지성을 이루어서 한국, 아시아, 세계, 정치, 경제, 패권, 산업, 기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을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주로 30대 그룹 이상들만 자문을 합니다. 정보기관하고요. 그들이 미래 산업을 전부 다 바꿉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내에 굉장히 큰 틀이 다 바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뀌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죠. 내수 시장의 변화도 있고요.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은 30대 그룹 중에서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절반이 탈락합니다. 최소. 절반이 사라집니다. 동양, STX, 웅진, 무너지는 거 이게 전조입니다. 물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15개가 이상이 탈락하고 새로운 15개가 그 자리를 가죠. 이것을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죠. 대기업이 그렇게 바뀌면 한국 사회에서 괜찮은 회사와 괜찮은 아이템, 그렇지 않은 아이템, 성장한 아이템
내리막길 가는 아이템 이게 다 달라집니다. 한국의 내수 시장은 지금이 정점입니다. 내수 시장은 크지 못합니다. IMF가 한국의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된다. 우리 정부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내수 시장이 통일이 되기 전에는 크지 않습니다. 왜? 내수 시장이 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학적 이론을 다 제쳐두고 가장 간단한 이치로 보면 내수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내수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수 시장에 돈이 많아져야 매출이 늘고 월급도 느는 거죠. 그게 내수 시장이 큰다는 겁니다. 내수 시장이 크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돈 쓸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내수 시장이 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인데 1억이 되면 2배로 큽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5,100만의 정점을 찍고 2050년이 되면 600만이 줍니다. 4,500만을 줍니다. 10%가 오히려 줍니다. 내수 시장이 줍니다. 돈 쓸 사람이 오히려 준다. 두 번째, 돈 쓸 사람은 그대로 거나 혹은 줄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즉 셀러리가 2배로 오르면 내수 시장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8년이 되면 15년 후가 되죠. 우리나라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인구 구조가 바뀝니다. 15년 후에 이미 시작이 됐고 그게 결과입니다. 15년 후가. 15년 후가 어떤 해냐면 1차, 2차 베이비 세대들이 은퇴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 숫자가 16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100세로 연장돼서 그 윗세대가 한 1000만 가까이 지금의 예측보다 더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15년 후가 되면 2500에서 2700만 명이 은퇴자입니다. 55세 이상. 사람이 은퇴를 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은퇴 직전에 가장 셀러리를 많이 받았던 때를 100으로 잡으면 평균 소비를 40% 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은퇴해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도 럭키한 돈은 월급을 반절 받습니다.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80에서 140, 50만 원. 그래서 평균 소비를 40% 줄입니다. 돈을 셀러리가 2배로 늘어도 현찮은데 2,500에서 2,7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평균 소비를 40% 줄입니다. 인구도 줄고 반절은 셀러리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내수 시장 못 큽니다. 그렇게 알고 비즈니스 하셔야 됩니다. 크는 방법, 숫자 조작이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착시 딱 두 가지. 하나, 화폐 가치 하락. 화폐 가치 하락을 읽어줘. 지금 마트에 가면, 대형 마트에 가면 카트 하나 채우는데 30만 원 정도 듭니다. 10년 전에 10만 원이었으면 채웠습니다. 채우는 건 똑같은데 지금 30만 원이 10년 전에 10만 원에 값어치밖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30만 원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수 시장이 3배로 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서tuk이 3배로 그랑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 월급이 오르셨습니까? 매출이 늘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4,000불 됐습니다. 대단하죠? 사상 최고인가요? 2만 불에서 갑자기 2만 불 얘기 엊그제 나오더니 곧바로 24,000불입니다. 20%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급여가 20% 늘었습니까? 매출이 20% 늘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환율 하락 때문에 24,000불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내수 시장을 키우기가 힘듭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혁신이라는 것은 없었던 걸 만드는 것, 이것도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와 욕구와 결핍에 있느냐, 그걸 해결하는 데 부가 있습니다. 창업의 성공은 경제가 성장기 때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때는요, 창업하기는 쉽습니다. 큰 돈 벌기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투자든 창업시장이든 대세 성장기, 이때는요 전략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대세 상승기 때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나 전략을 엄청나게 구사하는 애널리스트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아버지나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뭐 전략을 아무리 짜봐야 전략이 없어도 똑같습니다. 그게 대세 상승기입니다. 좋은 점이 있죠. 실패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경쟁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손해지는 것은 n분의 1로 똑같습니다.
부자는 언제 부자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보통 사람은 아까처럼 호황기 때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손에 만집니다. 부자는 위기 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워렌 버핏 평균 수익률 20에서 25%로 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100억 불을 벌었습니다. 자기 수익률을 뛰어넘습니다. 창업해서 가장 크게 성공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대세 상승기 아닙니다. 위기 때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성장기 때는, 호황기 때는요,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불안감이 적습니다. 근데 내가 실패 확률이 적다는 것은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실패 확률이 적은 거고요. 나와 경쟁하는 사람도 실패 확률이 적은 거고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도 실패 확률이 적은 거고요. 심지어는 대기업도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1등은 1등, 꼴등은 꼴등입니다. 불황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기 때는 이게 이제 변혁의 시기죠. 위기 때는 꼴등이 1등 되고 1등이 꼴등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벤처는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언제 성장하느냐? 간단합니다. 위기 때입니다. 왜 위기 때냐? 위기 때 가장 큰 직타를 맞는 게 뭐냐? 기존의 1등입니다. 기존의 시장 지배자죠. 그들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왜? 그들은 위기 때, 호황기 때만큼의 수성을 해야 됩니다. 못하면 곧바로 주가 폭락입니다. 리스크가 더 커지죠. 그래서 위기 때 공룡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잘 보고 타이밍을 잘 맞추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등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틈이 그때 열리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드디어 기회가 오네. 한국 경제 2, 3년은 괜찮을 겁니다. 한국의 위기 3년에서 5년 후부터 드디어 시작됩니다. 잘 준비하면, 물론 잘 준비하지 않으면 쓰나미처럼 큰 기업, 작은 기업 다 쓸고 갑니다. 잘 준비하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강자가 나올 수 있는 작은 기업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물론 오늘 전제를 했습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예언처럼 받아들이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틀렸습니까? 라고 묻지는 마십시오. 미래학자는 possibility, 가능성, probability, 확률, plausible, 그럴싸한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미래학자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고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또 다른 가능성들을 미리 찾아보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 중에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위기들을 찾아보는 거죠. 위기와 기회를 찾아보는 게 왜 좋냐? 기회 때만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면, 미리 반응하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위기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대응하지 않으면 쓰러질 때는 대기업보다 먼저 갑니다. 벤처에서 자본금이 얼마나 듭니까? 1년 죽으면 대기업은 1년 죽어도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데미지가 크지만 벤처나 작은 기업들은 1년 죽으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죠.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누가 조금만 나를 도와줬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와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하는 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위기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 이거 바꿔야 성공합니다. 기회는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기회의 시작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회를 손에 잡는 것,
여러분의 생각보다 늦습니다. 기회를 잡는 데 필요한 전략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기회를,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수준에 올라오는 것을, 내가 원하는 BP를 만드는 그 단계는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라고 경영자는 놓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래서 뭘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위기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 제가 두 번째 연구소를 한국뉴욕주립대에 세웠습니다. 미래연구원이 거기 설립이 됐는데요. 제가 초대 원장으로 부임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2년짜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재가 되기 위한 분들, 투자에 성공하시고자 하는 분들,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분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 몇 가지,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또 저도 창업을 해서 회사를 해서 망해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 망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데요. 한 번은 망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왜?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경험한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떻게 하면 미래 전략에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의 사실 51%는 제가 망했을 때 얻은 경험입니다. 한 번 망하고 나니까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세상을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이겁니다. 1등 기술이 좋다고 시장을 제패하는 게 아니다.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오래전에 영재교육 회사를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영재교육 회사를. 실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실수가 그겁니다. 1등 기술이면 내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영재교육 전문가 아니니까요. 국내 최고의 영재교육 전문가를 데려다 CEO로 앉혔습니다. 서울대 영재교육원 원장을 데려다 앉혔으니까요. 그 정도면 국내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국내에는 적수가 없겠지.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고요. 두 번째 실수는 제가 미래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미래 예측을 미래 전략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 실수로 1년 만에 회사가 망하고 이사들이 5억의 빚을 나눠지고 흩어졌습니다. 그 빚 갚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얻은 것 두 가지. 1등 기술이 시장을 제패하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더라. 물건이 좋은 것과 물건을 파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내 성공이 오기 전에 먼저 문을 닫을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제가 거기에서 배운 겁니다. 그 이후에 프라이빗 연구소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가 4개의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제가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은 기업에서도 굉장히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미래 예측을 하면서 뭐 미래가 어떻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 4개의 회사에 전부 다 적용을 합니다. 왜?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연구소의 미래 예측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합니다. 제가 해보는 거죠. 위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위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 4개 회사는 전부 다 전략을 다 반영합니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반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한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박사님 해보고 하신 얘기니까. 해보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망해도 보고 성공도 해보고. 아시아 미래인연구소는 미래 예측 분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탑입니다. 삼성에서 자문을 받아옵니다. 그것도 해봤고요. 저희 연구소는 아시아 미래인연구소는 일본의 법인을 설립 중입니다. 공동소장이 중국에 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화 전략에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한국 시장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시면서
두 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늘 생각해 두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글로벌 전략을 창업 때부터 비전으로 갖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한국의 내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시장 자체도 줄어드는데 1640만 명이 은퇴해서 최소 30%가 자회반 타이번으로 창업할 겁니다. 500만. 두 부분으로 하면 250만 개 회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 OECD의 2배입니다. 이미. OECD 2배라는 이런 거죠. OECD 국가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는 우리나라 창업자, 자영업자나 이런 숫자에 비해서 절반으로 멈춥니다. 정부가 멈추게 하든지 시장이 스스로 멈추든지. 왜? 절반으로 멈추면 어떤 창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 경비하고 생활비 쓰고 저축할 돈 남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게 2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2배가 되려면 창업을 못하느냐? 아니니까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혼자 버는 돈을 둘이 나누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물론 거기서 성공하는 기회가 안 나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저축은 못하고 경비 쓰고 생활비가 모자라는 그 수준이 되죠. 그 모자란 만큼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거나 보증금을 까먹는 거죠. 그리고 5년 안에 손을 드는 겁니다. 더 이상 빚 못 내겠다. 보증금도 끝났다. 그리고 털고 나가죠. 그게 OECD의 2배입니다. 그게 2010년이고요. 1640만 명 중에서 250만 개의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250만 개가 자회반 타회반을 겁니다. 왜? 은퇴한 이후에 3분의 1 정도는 다시 직장을 갈 수 있지만 3분의 1은 직장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수 시장은 인구도 늘지도 않고 줄고 월급이 느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월급이 반절 이하로 떨어지고 내수 시장은 돈은 적어들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수 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한국이라는 경계를 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니까 최소 아시아가 내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한국에서 주는 돈을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생존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몇 년은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저자인데요. 히트를 치는 그 분야의 1위로 히트를 치는 베스트셀러도 1년을 못 갑니다. 강의에 대한 요청도 제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기업에서 강의 요청을 하는데 주제가 1년을 못 갑니다. 히트 치는 주제도. 제품의 이게 뭐냐면 제품의 보급률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대신 제품의 생명도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핸드폰이 바뀌는 거 보십시오. 제품의 수명이 빨리 보십시오. 하나 물건 가지고 10년 못 갑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언하는 것은 킬러 콘텐츠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둘 중에 하나 가장 자신 있는 걸 스타트하고 그게 빠르면 3년 내 수명이 끝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년 안에 그걸 이렇게 세울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출시하고 두 번째 제품 준비해서 3년 사이클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현재 제품의 수명입니다. 제품의 수명이 짧아진 거, 보급률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정보의 교류가, 지식의 교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3년 안에 다른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착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벨이 전화를 발명했을 때 며칠 차를 두고 몇 시간 차를 두고 다른 사람이 특허 내려왔다가 못 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누군가는 곧 생각할 수 있다. 곧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왜? 계속해서 인터넷 통해서 정보가 계속 오픈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싸움도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게 내 제품의 수명을 짧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경쟁자가 나와서 빠른 속도로 카피를 해서 더 빠르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3년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는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왜? 런칭을 하고 런칭에 성공하면 그 힘으로 두 번째 걸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3년 주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약 내 제품이 운이 좋아서 길게 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글로벌한 전략과 아이템 2개. 이게 제가 변화되는 시대에 내수 시장의 위기가 오는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저의 경험입니다.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한국은 급격한 위기가 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측을 몇 가지 했는데 첫 번째, 대한민국은 제2의 외환위기 혹은 마이너스 5% 하락에 준하는 경제 충격을 거친 후에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 갈 가능성이 크다. 제2의 외환위기가 일어난다면 만약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가장 높은 지점은 이번 정권 말 다음 정권 초입니다. 2013년이기 때문에 3년, 4년, 5년, 6년,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가까스로 미룬다면 다음 정부는 거의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97년의 예를 들어보죠. 1차 외환위기. 30대 그룹에 17개가 사라졌습니다. 120만이 실직했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25%까지 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기업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돈은 미국이 붙입니다. 우리나라는 2, 3년간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2, 3년간 괜찮습니다. 문제는 3년 후부터 우리나라는 문제가 옵니다. 위기의 진원지는 1150조의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1150조 가계부채, 이거 동맥경화입니다. 1150조의 가계부채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것을 포커스로 잡았는데요. 창조경제,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1150조의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재갈공명이 와도 성공 못 시킵니다. 1150조의 가계부채를 일부러 해소를 시키면 어설픈 정책도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나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OECD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직업의 개수가, 종류의 개수가 그런 나라의 반절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이 대략 4만 5천 개에서 5만 개 정도, 4만 개, 4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략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뭐 미국이나 유럽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라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는 성공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없는 게 있으니까 그건 창업하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더 만들 게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잘 들여다보기만 하면 미국에는 있고 유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직업도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직업을 만드는 것과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들었는데 없는 걸 가져왔는데 돈을 벌 수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거는 첫 번째가 뭐냐? 시장에 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1150조의 가계부채는 뭐냐? 시장에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다 썼기 때문에. 시장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개인이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효과입니다. 즉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그리고 그 월급을 브릿지 삼아서 빚을 빌립니다. 그 월급이 신용이 돼서 내가 내년, 내후년 마치 가압을 하는 것처럼 그 돈을 끌어다가 돈을 씁니다. 그 끌어다가 쓰는 돈이 빚입니다. 그 빚이 1150자라는 것은 그 빚을 다 끌어다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끌어다 써서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고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된다.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비도 줄이고 외식비도 줄이고 문화생활비도 줄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미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줄여서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투자한 자산에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빚을 끌어다 투자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자와 원금을 갚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1150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두 배로 늘어도 새로운 창업을 해도 버는 돈은 있는 그대로 해서 해야 되죠. 이게 지금 한국의 1150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내놔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150조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냐?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의 개인 부채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는 개인 부채입니다. 우리는 보통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라고 그러죠. 서브프라임, 저신용이 있는 사람이 모기지, 집을 사서 그걸 갚지 못해 생긴 문제, 부동산 버블 붕괴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신용에 상관없이 자기 신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 돈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자를 못 낸 거죠. 그래서 파산을 한 겁니다. 금융 파산이. 근데 그 막대한 돈을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빌렸느냐, 자기 신용을 넘어서는 때까지 어떻게 갑자기 늘렸느냐? 간단합니다. 집을 사면서. 그래서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서프라임 사태는 가계부채입니다. 그때의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 합치면 1150조, 개인사업자 빼면 996조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까지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 사업자를 내고 하느냐 안 내고 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개인 부채죠 그것도. 여러분이 1인 기업을 하면 사업자 내고 하면 내가 빌리잖아요. 창업자로. 그게 개인 부채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50조. 지금 분기마다 12에서 16조 정도 늘고 있습니다. 1년에 50에서 60조 정도 늘고 있고요. 이번 정부 말에 가면 1300조를 돌파합니다. GDP 대비 110에서 120%.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가계부채의 이 규모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빚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느 정도냐, 체험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창업을 하니까 돈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돌아가셔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보십시오. 오늘 오신 투자자분들 말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나도 빚 다 써서 나도 지금 빌렸을 돈이 없다. 이게 115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창업하시고 1차 베이비 세대가 지금 70에서 80만 명이 계속 은퇴하면서 그들의 30%는 계속 자의반 타의반으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생존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에서 금방 뭐가 된다는 생각을 접는 겁니다. 타짜에서 제가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제가 이렇게 이론 사업과 비슷해서 뭐 창업과 관련해서 제가 머리에 남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오래 간 놈이 센 놈입니다. 창업. 오래 살아남으면 성공합니다. 특별히 위기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위기는 여러분만의 위기가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이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벤처나 개인이나 모두가 다 오는 한국의 위기입니다. 이거 일명 쓰나미라고 그러죠. 자, 이럴 때는 생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대사면 후 비약적 성장입니다. 자, 이때는 전략을 가장 먼저 뭘 우선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창업을 했다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상관없이 뭐가 우선이냐? 살아남는 전략이 경영 전략에서는 가장 우선입니다. 전략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살아남는 전략이 가장 우선입니다. 중환자실에 가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으면 회복되면 죽은 자들이 놓고 간 기회를 내가 갖게 됩니다. 이게 대사면 후 비약적 성장이라는 전략입니다. 쓰나미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회의 시작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러나 기회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생각보다 늦게 온다. 그리고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특별히 한국은 2, 3년은 괜찮지만 3년에서 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위기. 사실 이 위기는 2008년, 2010년에 한국도 아시아도 털었어야 됩니다. 왜? 똑같은 위기니까. 근데 만약 그때 아시아가 같이 이 위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습 국면으로 갔다. 빚을 줄이거나 일부를 파산시키거나 하는 수습 국면으로 갔다. 구조조정하거나 이랬으면 전 세계는 대공황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 겁니다. 미룬 거죠. 마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위기가 없거나 혹은 위기를 잘 극복한 게 아니라 맛집에서 아주 맛있는 삼계탕집에서 줄 서서 순번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순번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연구소도 전략을 다 세우고 대비 중입니다. 저희 회사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측해놓고 제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 이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안에 삼성의 논란이 시작된다. 핫한 이슈죠. 증권가에서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증권가에 제가 가게 가면 증권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제가 이제 티타임 끝나고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물어봐요. 최 박사님, 삼성에서 전화 안 옵니까? 네, 전화 아직 안 왔습니다. 강의는 많이 열심히 들어옵니다. 사실 제가 저 얘기는 작년에 제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그룹 전체 임원 2,000명 정도 됩니다. 9차에 나눠서 매년 초에 1월 달에 임원 교육을 시키는데 1박 2일을 하는데요. 제가 전체 1박 2일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제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설. 삼성에서 그러더라고요. 강의비를 조금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삼성은 강의비하고 상관없다. 삼성의 특히 임원 교육에 쓰면 평생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비를 깎더라고요. 그 전체 1박 2일의 강의에 쓰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앞으로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 역사상 44주년 삼성그룹 역사상 아마 임원교육 기조 강의에 가장 젊은 강사가 절 겁니다. 아마 당분간 깨지기 힘들 겁니다. 거기서 제가 삼성그룹 미래 10년 스마트 전쟁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때 삼성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을 믿지 마라. 이 책에서는 그걸 좀 더 돌직구를 날렸을 뿐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삼성 얘기를 하고 다른 기업은 안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삼성을 분석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가계부채 1150조가 이대로 있고 이번 정부 말에서 큰 규모로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앞으로 2, 3년은 미국이 소비가 회복되고 이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수출 경쟁이 회복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전혀 영향은 없는 거고요. 왜? 삼성이 갤럭시 S를 더 판다고 해서 여러분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미장원의 매출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걸 디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2015년부터 중국의 기술력이 역전됩니다. 이걸 럽트래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글로벌 전쟁을 써야 되는데 세계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제가 세 번째 중국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지난 20년간 중국을 우리가 생각했던 메타포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메타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시장에 들어가시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중국은 인구가 13억이 넘기 때문에 이쑤시개를 팔아도 13억 개를 팔 수 있다. 대표적인 메타포입니다. 두 번째, 중국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등을 못해도 중국 가서는 내가 1등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메타포입니다. 세 번째, 중국은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작은 버블 붕괴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기업이 충격을 받습니다. 없어지는 기업도 있고 10년 동안 쌓아놓고 무너진 것도 있고.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를 하니까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물론 지난 20년 그랬습니다. 지금도 일부러 중국이 저성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막다하게 풀렸던 돈들을 지금 틀어잡고 있습니다. 몇 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왜? 더 큰 붕괴로 가기 않기 위해서. 네 번째, 중국은 영원히 성장한다. 이 네 가지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생각했던 대표적인 메타포 네 가지.
이 네 가지 앞으로 계속 쓰면 필패입니다. 첫 번째, 13억 개 혹은 인구가 14억 개에 늘어나니까 14억 개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쟁자가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이 우리보다 10배가 크다. 맞죠? 경쟁자도 1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 지는 것 n분의 1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은 컸는데 경쟁자의 속도가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지는 게 많았죠. 지난 20년 동안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입니다. 중국 시장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냥 여러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기술력이 2015년이면 전경련 발표하면 가장 뒤늦은 게 2015년이면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다 추월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에서. 그래서 삼성의 위기가 3년, 5년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1등하지 못하는 기업 중국 가서 1등 못합니다. 중국의 기술력 자체도 우리나라 똑같아집니다. 네, 중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만큼 똑똑해집니다. 여러분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큼 혁신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 시장의 각축지입니다. 전 세계 1등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등 못하면 중국 가서 1등 못합니다. 진짜 진검승부입니다. 세 번째, 공산당이 지배하는 건 맞지만 중국 시장은 계속 크기 때문에 공산당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곧바로 외환위기입니다. 20, 30년간 쌓아놓고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영원히 성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압축 성장하는 만큼 시장의 성숙기가 빨리 도래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2020년에 2025년 사이에 고령화됩니다. 이 네 가지가 중국의 메타포죠. 아무튼 그 중에 하나, 중국이 2015년이면 우리나라의 기술력 앞서갑니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세계로 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 이것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업을 할 때, 창업을 시작할 때는 기회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창업하죠. 위기를 보면 어떻게 창업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뜻을 품을 때는 기회를 보고 품으십시오. 참고로 미래사회 변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변화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사이클로 40에서 60년마다 하나씩 오는 자동차 산업 같은 하나씩 오는 산업이 시간과 공간이 압축돼서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20, 30년 동안 그런 산업이 5, 6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지금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20대, 30대를 위한 기회 대이동이라는 책입니다. 단군일의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단군일의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봅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40에 60년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규모의 시장 혹은 그 산업이 하나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30년 동안 2020년 이후부터 너다섯 개 이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거 하나 만났습니다. 혹은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세대는 5개가 넘는 것을 한 번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고의 기회를 갖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부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창업을 해야 됩니다. 왜? 선점 두 가지를 만드는 5가지 단계 중에 제가 말하는 첫 번째가 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우리나라는 기존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안 됩니다. 젊은이 20대가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인 고시 중에 가장 어렵다는 고시, 공무원 고시. 우리나라 공무원도 80년 후가 되면 구조조정하고 줄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결국 기존 산업에서는 점점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신기회로 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보수적으로. 저는 그래요. 창업을 마음에 품을 때는 성공의 가능성을 보고
창업을 시작해라. 그러나 창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쪽에다가 경영 전략을 쓰지 말고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는 데다가 경영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투자할 겁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왜? 성공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큰 꿈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꿈은 열심히 노력해야 이루어진다. 큰 회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은 그냥 되는 거고요. 대충 해도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꿈은, 큰 회사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냥 됩니다. 오히려 작은 성공은, 작은 일은 올인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큰 꿈은, 큰 회사는 왜 그냥 되느냐? 작은 일에 올인했더니 그 작은 게 쌓여서 큰 것은 저절로 됩니다. 큰 꿈은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꿈은 크게 갈 때 실패 확률을 줄이고 작은 것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기회에 대해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보다는 그것보다 우선해서 먼저 해서 위기를 디펜스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제가 비유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23전 23 전승을 했습니다. 신화적인 내용이죠. 23전 23 전승을 한 이유가 뭘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력이 좋았다. 거북석, 화포계량, 육지에 썼던 전술을 해전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전승의 신화의 비결이었다면 원균이라는 장군이 그 전력을 가졌으면 이기는 건 둘째치고 패도 그렇게 패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패했습니까? 완전히 함대가 작살났습니다. 12총 남고 그것도 다 깨져서 왕이 보기에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고 육지에 올라와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린 얘기합니다. 리더십의 문제다. 아닙니다. 원균은 리더십이 부족한 장수가 아닙니다. 역사는 승자의 어드밴테이지, 패자한테 디스어드밴테이지입니다. 원균은 다른 문화를 보면 리더십이 없는 장수가 아닙니다. 뛰어납니다. 전공도 뛰어났습니다. 승리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약한 장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게 뭐냐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기로 유명했던 장군입니다. 너무 신중해서 도하들한테 겁쟁이라고 전쟁을 피한다고 모함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중했죠. 그러면 그 정도로 겁장이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신중하면서 이순신 장군은 뭐 했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뭐 했을 것 같습니다. 난중일기를 쓰셨을까요? 치밀한 전략. 치밀한 전략. 네, 거의 다 유사한데. 자, 이걸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나면 전투의 향방을 바꿀 만하다. 이걸 미래에서는 뜻밖의 미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설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이 완성되어야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늦춰진 겁니다. 원균은 왜 졌을까요? 그래서 진 겁니다. 원균이 이렇게 생각했죠. 이 전력이면, 이 정도 능력이면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갑니다. 이 바다, 내 부하장소 여기서 태어났고 몇 감고 여기서 물고기 잡았고 물길 다 알고 암초 어딘지 다 알고 날씨 다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가면 승리합니다. 저건 이미 기설을 잃었고 자 그럼 이 생각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정말 맞는 생각이고 이 가능성이 일어날 확률이 80%, 90%가 넘습니다. 원균은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 겁니다. 전투는 생명체입니다. 사업도 생물입니다. 경제도 생물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설마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설마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설마는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면 사람을 잡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것까지 전부 다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하고 그것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그게 23전, 23 전승의 실화의 활용 정전입니다. 경영자는 큰 벤처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리더는 승률을 몇 프로를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타자는 3할이면 대박입니다. 87억 받습니다. FA하고. 투수는 50% 5할의 승률이면 메이저리그 특급입니다. 경영자는 3할일까요? 5할일까요? 7할일까요? 아니면 9할일까요? 창업을 시작했으면 전승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왜? 9번 이겨도 한 번 실수하면 전부 다 날리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의 노벨상 수학자 두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최고의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99번이고 한 번 실패로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100년, 150년, 200년 갔던 리먼 브라더스 이런 회사들 AIG 한 번에 소프라임으로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1997년 IMF 때 30년 쌓은 기업 한 번에 외환위기로 17개가 사라졌습니다. 셀러리맨의 신화, 웅진 내가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성공했습니다. 한 번 판단 미스로 회사가 사라졌고 12년의 STX, 12년의 신화 지금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입니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는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경영자의 통찰력이죠. 투자자는 그거 봅니다. 기술을 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술은 누군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1등 기술이 시장을 제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투자자에게 어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인드입니다. 전승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대충 하느냐 아니면 이 기술이면 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고 자만감에 빠져 있느냐 즉 원균처럼 생각하는 CEO냐 이순신처럼 생각하는 CEO냐 저 같으면 이순신처럼 생각하는 CEO에게 배팅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특별히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위기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도 미리 준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위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냐 기회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아 왜 창업하는데 이런 위기 얘기 재수없게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돈 잃지 마시고요. 위기냐 기회냐를 잘 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그럼 내가 그 두 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는 긍정적으로도 봐서 안 되고요. 부정적으로 봐도 안 됩니다. 미래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지금은 내리막입니다. 그러나 대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해야죠. 이게 혁신의 출발입니다. 그것만 가진다면 오히려 위기 때 여러분은 1등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